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제조업 회사를 운영 중이죠. 아버지 때부터 하던 가업을 물려받은 건데요. 요 몇 년 경기가 너무 어려워 휘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 듣는 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에 대해 털어놓아 보려고요. 마지막에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계기는 평범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래처 사장님 딸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건데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맞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더 컸던 결혼이었죠. 그래서 선짜리 나가는 당일에도 영 내키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학업도 일도 여자도 너무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만 사는 게 아닌가. 난 아버지의 꼭두각시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죠. 무엇보다 그 시절 저는 결혼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선자리에 나가되 바로 상대 여자분에게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호텔 커피숍에 앉아있는 그녀를 본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긴 생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커다란 눈, 작은 입술, 왠지 모르게 사연 있어 보이는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다 제 취향이었죠. 객관적으로 누구나 돌아볼 만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눈엔 선녀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 땡땡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호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마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도 부모님의 강요로 마지못해 나왔는지 표정이 밝진 않더군요. 혹시라도 저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대놓고 말했죠.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영숙 씨를 거절할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부모님의 바람대로만 산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근데 영숙 씨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보가 돼도 좋아요. 영숙 씨가 마음에 듭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고백이나 다름없는 그 말에 영숙 씨의 잔잔하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귓볼도 발갛게 달아오르더군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께 호남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떠밀리듯이 정한다는 게 좀... 당장 결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몇 번 더 가볍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몇 번 더 만나보고도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땐 남자답게 깔끔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던 그녀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차이는 줄 알고 긴장했던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죠. 그 뒤로 저는 영숙 씨와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영숙 씨의 취미는 독서였는데요.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절판 든 지 오래라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틈날 때마다 헌 책방거리를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한 석 달을 그러다 마침내 그 책을 구했을 때의 기쁨이란... 당장 영숙 씨에게 달려가 책을 선물했는데요. 웃을 줄 알았는데 울더라고요. 호남 씨도 참 뭘 이렇게까지 했어요. 일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냥 퇴근길에 헌책방에 들렀더니 있던데요. 거짓말. 저도 이 책 구해보려고 해서 알아요. 얼마나 희귀한 책인데. 그래서 그동안 퇴근하고 나면 연락도 잘 안 됐던 거죠. 아, 그게 티났어요? 최대한 무심하게 쓱 건네주고 싶었는데. 그게 남자답고 멋있잖아요. 호남씨는 이미 충분히 멋있어요. 내게 과분할 정도예요. 내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잘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숙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오히려 나야말로 영숙씨에 비해 너무 부족하죠. 영숙씨는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란 데다 얼굴도 예뻤어요.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성격도 참 착했죠. 그런데도 이상할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제가 뭘 해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해했어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남자 한번 자유롭게 못 만나봤다고 했거든요. 영숙씨 아버님은 저도 실제로 거래처 일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호랑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실제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장난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영숙씨 부모님이 허락할 만큼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점점 더 영숙씨에게 빠져들었어요. 그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경계에 나를 잔뜩 세우더니만 제가 책을 선물한 뒤로는 눈에 띄게 태도가 부드러워졌죠. 먼저 밥은 먹었냐, 집엔 잘 들어갔냐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한 반년 정도 그렇게 만나다가 그녀의 생일에 맞춰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한시라도 빨리 그녀와 한 집에서 살고 싶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지만 자기 선 안에 있는 사람에겐 뭐든 아낌없는 나무처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사람을 쓰지 않고 절 위해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직업 특성상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인데요. 그런 저를 위해서 직접 마사지까지 배워서 해주곤 했어요. 주변에서 연애 결혼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닭살이냐고 놀릴 정도였죠. 고민이 하나 있다면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뭐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죠. 뭐 저야 자연스럽게 생겼을 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지만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신혼생활도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입장은 달랐어요. 특히 저희 집보다도 처갓집에서 더 난리였죠. 처갓집 식구들이 서로 워낙 돈독해서 아내가 결혼 후에도 자주 친정을 들락날락했는데요. 그때마다 장모님이 아내한테 얼른 아기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특히 아들 말이죠. 장모님이 딸만 내리 셋을 낳은 다음에 힘들게 아들을, 그러니까 처남을 낳으셨거든요. 그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장인어른 쪽 식구들한텐 모진 구박도 많이 받으셨고 말이죠. 물론 저희 집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도 물론 손주를 간절히 원하긴 하셨지만 성별에 딱히 구애받진 않으셨거든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서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셨죠. 그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그게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급기야 장모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법이 뭐랄까 좀 당황스럽더군요. 박서방, 요즘 영숙이랑 잠자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젊은데 매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게 부부끼리의 사적인 일을 대놓고 물어보시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만 타고 있자니 바로
목소리가 뾰족해지시더군요. 그 반응은 뭐야? 설마 매일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저도 평일엔 일하고 그 사람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아유, 못 살아 정말. 밭에 씨를 뿌려야 뭐가 나도 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박서방. 내가 박서방 마음 다 알아. 왜 모르겠어? 네? 제 마음이라니 그게 무슨... 집안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숙이랑 결혼한 거 알아. 우리 영숙이가 그래. 여자로서 영 매력이 없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밍숭맹숭하기만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니, 나한테까지 거짓말 안 해도 된다니까. 영숙이 그게 뭐 사실 집안 배경 아니면 어디 언간생심 자네같이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겠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장모님은 제 말을 도통 듣질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다 아내가 매력이 없어서라고 여기는 것 같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가진 것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는지 말이죠. 장모님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쁜 분은 아닌데 좀 많이 옛날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힘들게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유독 처남을 끼고 도는 게 있었어요. 딸들은 하대하고 말이죠. 그 일로 처형들도 마음이 단단히 상해서요. 지금은 결혼해 둘 다 외국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아내에게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도 안 생기는데 굳이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들도 다 외국에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는데 나라도 가서 살펴드려야지. 장모님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랑 처남 있잖아. 아버진 일 때문에 바쁘시고 영철이 걘 허구한 날 밖으로만 도는걸. 요즘 또 만나는 여자 생겼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직 철들려면 멀었어. 아내는 효심이 참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딸 차별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늘 최선을 다해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했어요. 어쨌든 일단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장모님도 더는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도 아내와 가급적 매일 잠자리를 하고요. 정력에 좋다는 음식도 이것저것 챙겨 먹었는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이죠. 평소처럼 잠자리를 끝내고 아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너무 짰는지 목이 말라서 한밤중에 눈이 떠졌죠. 그런데 웬걸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화장실이라도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는데요. 불도 안 켜고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뭔가를 먹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왜 깼어? 나 목이 말라서. 근데 당신 지금 뭐 먹어? 그게 그러니까... 아내는 사색이 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저는 다급하게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든 걸 빼앗아 들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건 피임약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내는 저 모르게 그동안 계속해서 피임을 해왔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일말의 배신감도 들었죠. 대체 이게 뭐야? 당신 설마 지금까지 나 모르게 피임하고 있었던 거야? 대체 왜? 그게 그러니까...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대체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야? 제 추궁에 아내의 낯빛이 파리하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눈에서 뚝뚝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미안해 여보. 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내가 뭐라고 누군가의 부모가 돼서 사랑을 주고 키우겠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자보다 착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선택해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겠어? 아니야.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애가 태어나도 분명히 망칠 거야.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고작 그런 이유로 저 모르게 피임을 해온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자존감이 병적일 정도로 낮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당신 정말 이상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던 아내가 이윽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뱉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만약 당신이 이혼하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할게.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 난 당신이 원한다면. 그게 그 말이지 뭐야? 이제야 알겠네. 당신 다른 놈 생겼구나. 맞지? 그러면 안 됐는데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낸 순간 저도 이성이 확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저와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느꼈죠. 지금까지 저밖에 모르던 아내가 그렇게 나올 이유는 솔직히 하나뿐이잖아요. 다른 남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애도 안 낳으려는 거고요.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라니? 내 인생에 평생 남자라곤 당신 하나밖에 없었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대체 왜 피임까지 하면서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말했잖아.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고작 그따위 이유라는 거야?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제 반박에 아내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진 않더군요. 그 뒤로 아내와 제 사이는 한겨울처럼 급속하게 차가워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제 밥을 꼬박꼬박 차려주고요. 빨래며 청소 같은 집안일도 여전히 계속했죠. 마치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도 있을까요? 아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내와 싸운 걸 아신 건가 싶어서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장모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서방, 지금 회사인가? 내 기니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자네 회사 앞으로 갈 테니 한번 만나지 않겠어? 네? 오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 사람 없이 저만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영숙이 없이 봤으면 안 해. 뭐가 됐든 아내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장모님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요. 웬걸 장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엔 처남도 함께였죠. 아니, 처남까지 여긴 어쩐 일로...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장모님과 처남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모르고 있던 아내의 남모를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장모님도 처남도 아내 이름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대신 서류 몇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뭔가요, 장모님? 요즘 우리 영철이가 준비하고 있는 숙박 사업인데 한번 잘 살펴보겠나? 네? 처남이요? 네, 매형. 저도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슬슬 독립해야죠.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제 주변에 시원하게 큰돈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매형밖에 없더라고요. 보세요. 주변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자문도 구했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에요. 매형이 투자만 제대로 해주면 완전 거저먹는 거라고요. 제가 매출의 5%, 아니 10%는 무조건 떼줄게요. 매형한테도 완전 대박인 얘기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아내 일로 너무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처남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니 솔직히 대충 살펴보니 그 사업이 그렇게 전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처갓집 욕하는 것 같아 말을 아꼈는데 사실 처남이 너무 오냐오냐 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녀서 처갓집에서 깽값도 꽤 물어줬다 하대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외로 도피성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거기서도 사고를 쳐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비비고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장인어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착실하게 자란 아내와는 영 딴판이었죠. 그런 처남이 갑자기 이제 와서 사업을 한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겠습니까? 장인어른도 알고 계신 건가요? 왜 장인어른한테 투자해달라고 하지 않고... 아유, 그 사람은 말도 마. 앞뒤가 꽉 막혀선 영철이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 아니, 사업을 하려면 과감한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거 끼고 들기만 바빠. 그러니까 자네 회사에 비해서 여직 그렇게 못 컸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래요, 뭐... 근데 저도 뭐 당장 큰 돈을 융통하기는 힘들어서요. 아버지가 아직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게 아니시기도 하고요. 아유, 겸손은. 이 바닥에 이미 소문 다 났어. 올해 바깥서든 은퇴할 예정이라며? 그럼 회사 자금 운용도 자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장모님은 저희 회사 내부 사정까지 쫙 꿰고 있었어요. 아무리 좋게 거절해도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안 보였죠. 결국 지친 저도 일단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잘 상의해 볼게요. 그러자 갑자기 장모님이 펄쩍 뛰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영숙이한테 말하지 마. 그 폐연망덕한 기집애. 내가 그동안 계속 자네한테 영철이 사업 얘기 좀 해보라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고. 뜻밖의 얘기에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네요. 네? 그럼 아내도 처남 사업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자네한테 말 좀 해보라고 해도 도통 들어 먹어야지. 걘 지 아빠랑 아주 똑같아. 겁만 많아선. 자네가 지 아빠처럼 흐름 못 읽고 망하길 바라는 건지 뭔지. 몰랐는데 그동안 장모님이 아내 통해서 제게 처남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곤란할까봐 그동안 중간에서 막아주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새삼스레 그런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유, 내가 딸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영숙이가 아니라 걔 자네랑 짝지어줬을 텐데. 자네같이 괜찮은 사람이랑 우리 못난 딸을 엮어서 내가 늘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도 우리 집안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 특히 영철이 얘는 지 누나랑 다르게 통도 크고 사람 마음도 다를 줄 알아. 사업적으로는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사내 애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박서방, 자네가 잘 좀 도와주게. 어쨌든 우리도 한 식구 아닌가? 급기야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호소했어요. 전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그런 장모님과 처남을 돌려보냈고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났네요. 그리고 고민하다 오늘 장모님과 처남이 찾아온 얘기를 꺼냈죠. 아내는 그 소리에 놀라서 팔짝 뛰더군요. 그래서 당신 그거 도와준다고 한 거야? 아니지? 그럼 일단 생각만 해보겠다고 했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거절해. 아니다. 내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게. 그치만 장모님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 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뭐 당신 식구들인데 그냥 밑지는 셈 치고 좀 도와줘도 되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당신이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절대 안 돼. 아내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버럭 성을 냈어요.
생전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벙쪄서 쳐다만 보자 아내가 다급하게 사과부터 했어요. 미안해. 난 그냥 엄마랑 영철이가 오늘 당신 찾아왔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알잖아. 영철이 힘들게 낳은 아들이라고 워낙 오냐오냐 하는 거. 그 사업 얘기 나한테 여러 번 했는데 사업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아니다 싶어서 당신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나 때문에 무리해서 영철이 도와줄 거 없어. 하지만 참 황당하게도 며칠 뒤 친정에 다녀온 아내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영철이 그 사업 그때 당신이 밑지는 셈 치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 정말이야? 왜? 뭐 아무래도 처남이 마음에 걸려? 도와주고 싶어? 영철이 그놈 생각하면 단 한 푼도 안 주고 싶은데 엄마가 영철이 일로 너무 힘들어 하시네. 아버지랑도 그걸로 자꾸 싸우시고 요즘 아버지 회사가 많이 힘든가 봐. 사실 그 전에도 영철이 사업 도와준다고 아버지가 건물 몇 개 팔고 그랬거든. 그걸로 손해를 많이 봤나 봐. 뭐 얼마나 필요한 건데? 들어보니 한 1억 정도? 괜찮을까? 사실 1억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못해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아내가 알게 모르게 중간에서 많이 마음고생했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알겠다 하고 아내 계좌로 1억을 싸줬어요. 지금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내가 바로 주면 처남도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당신이 보내줘. 고마워 여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됐어. 한 식구끼리 뭘. 언제든 친정에서 돈 필요하다고 할 때 얘기해. 괜히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제 말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걸까요? 급기야 아내는 그 큰 눈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달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묘해졌죠. 뭐랄까, 아내가 처연하게 울면서 절 보고 있자니 새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전에 저희가 다퉜던 때를 입에 올렸어요. 여보, 그때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이 어떻든 당신 몰래 그래선 안 됐던 건데. 하지만 내가 피임했던 건 정말 좋은 엄마 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이해 못한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야. 다른 남자라니 말도 안 돼. 그날은 나도 말이 심했어. 미안해. 당신이 정말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야. 너무 흥분해서 홧김에 그만. 됐어. 당신이 왜 사과해.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 눈을 맞추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잠자리도 가졌죠. 잠결에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당신이 피임약을 먹든 안 먹든 이젠 신경 쓰지 않을게. 아이는 당신이 준비가 될 때 그때 갖자.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부로서 평생 같이 사는 건 우리 두 사람이잖아. 우리가 키울 애긴데 언제 낳을지도 우리가 결정해야지. 아내는 말없이 그런 저를 꽉 끌어안기만 했네요. 그 뒤로 사실상 아이를 갖는 건 거의 마음을 접었는데요. 웬걸,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아내가 제게 뜻밖의 소식을 고백했어요. 바로 임신했다는 거였죠.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임신 맞아? 엊그제 테스트기 해보고 오늘 병원 가서 바로 확인했어. 당신 그럼 그날 피임약 안 먹은 거야? 응. 원래 피임약이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생리 끝나고 꾸준히 먹어야 하거든. 근데 당신하고 다툰 뒤로 한동안 안 먹어서 다음날 급하게 먹긴 했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없었나 봐.
이제 어떡하지? 아내는 많이 당혹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전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른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낳아야지. 그치만 당신 충분히 좋은 엄마 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엄마가 아니면 어때? 내가 좋은 아빠가 되면 되지. 애는 뭐 당신 혼자 키워? 나도 같이 키우는 건데. 우리 일단 낳자, 응?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뭐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생긴 애를 지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저희가 뭐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더욱더 아내에게 잘했어요. 임신한 지 18주가 넘어가면서 아이 성별도 알 수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은근하게 힌트를 주길 다리 사이에 뭔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란 소리였죠. 뭐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었지만 아내가 더는 처갓집에 시달리지 않을 거란 생각에 퍽 기뻤어요. 역시나 양가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정작 임신 당사자인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요. 그쯤 아내는 부쩍 말수도 줄고요. 많이 우울해했어요. 아직도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님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드니 마음까지 힘든 건지 뭐가 됐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었네요. 아내가 저와는 도통 속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내는 그만큼 친정에 자주 방문했어요. 임신한 여자들이 원래 그 시기에 친정엄마한테 많이 의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몸도 무거운 사람이 자꾸 친정까지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오시라고 해도 아내는 괜찮다며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 재작년에 수술도 하셨고. 그냥 내가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어차피 택시 타고 가는데 뭐. 그래도 당신 홀몸도 아닌데 힘들잖아. 꼭 그렇게 매주 가야겠어? 애 낳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은 당분간 안 가면 안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괜찮다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몸에 무리 안 가게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래, 알겠어. 참, 요즘 처남 사업은 어때? 잘 되고 있어? 제 말에 바로 아내의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썩 잘 풀리는 눈치가 아닌 것 같더군요. 미안해. 아무래도 당신이 빌려준 돈은 못 갚을 것 같아. 그 돈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꼭... 됐어. 내가 괜한 거 물어봤다. 돈 못 받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장모님한테도 처남한테도 통 연락이 없길래 궁금해서 안부차 물어본 거지. 아닌 게 아니라 그쯤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또 끊긴 상태였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해서 크게는 처남 사업 자금부터 작게는 가방이나 옷 같은 선물을 요구하던 분이었기에 이상하다 싶었네요. 어쨌든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렀고요. 아내의 배는 점차 남산만해졌어요.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회사에 있으면서도 언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늘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웬걸 하필이면 아내 출산 예정일 쯤에 해외 출장이 잡혀버렸지 뭡니까. 그쯤에 아버지는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시고요. 제가 회사를 총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표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외 바이어들하고 만나 접대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죠. 중요한 일이라서 다른 직원들에게 맡길 수도 없었네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장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이에 제발 아이가 나오지 않기만을 빌었죠. 물론 아내에겐 언제든 애가 나올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요. 아무래도 영 마음이 찜찜하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만난 지 이틀째 됐을까요?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양수가 터져서 지금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곧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남편분은 바로 와주세요. 아셨죠? 상황이 제법 다급한 모양이더라고요. 간호사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다고 미처 말할 틈도 없었네요. 고민하다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뭐 해외라고 해봐야 일본이라서 비행기만 타면 바로 서너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아내와 아이가 무사한 걸 보고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급하게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네요. 다행히 모두 이해해줬죠. 그렇게 급히 귀국하자마자 바로 산부인과로 갔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장모님이 절 맞이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절망적인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곧 출산이 코앞이었는데 갑자기 유산이라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왜? 그걸 낸들 알겠나? 어쨌든 딸이 혼자 있고 싶다네. 다음에 오겠나? 유산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한편 아내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정작 아내는 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 미칠 것 같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다음에 오라뇨? 그 사람이 지금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자네 요즘 내 연락은 왜 안 받는데? 어? 네?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고요? 그건 또 무슨... 됐고 그만 가보게. 자네가 애 잃은 애미 마음에 대해 뭘 알겠는가? 지금 영숙인 자네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오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통사정해도 장모님은 단호했어요. 그 병원이 처갓집과 연줄이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거라 제 항의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대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건강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유산하며 장모님의 왜 연락을 안 받았냐는 타박까지.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들어가 장모님 번호를 검색했는데요.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핸드폰 액정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글쎄 장모님과 처남의 번호가 차단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맹세컨대 제가 한 짓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딱 한 명, 바로 아내였죠. 대체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효녀인 사람이 왜 저만큼은 처갓집 식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실에 속이 답답해졌어요. 뭐가 됐든 일단 아내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저는 다시 병원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병원 사람들도 다 한편이라는 걸 알기에 데스크 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얼른 병실 쪽으로 이동했고요. 한쪽에 쫙 늘어선 병실들을 빠르게 훑으며 아내의 이름표를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이름표를 찾은 순간 바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웬걸 문 너머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됐잖아. 도대체 날 언제까지 괴롭힐 건데? 우리 애를 잃게 만든 걸로도 부족해? 유산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네가 내 배 차고 목까지 졸랐잖아. 우리 애기 죽인 건 너야, 이 살인자야. 그러게 진작에 돈 내놨으면 됐잖아. 이 거지 같은 년이 기껏 부잣집에 시집 보내놨더니 남자의 눈이 멀어선 돈을 한 푼도 밖으로 안 빼돌려? 네가 그렇게 한심하니까 엄마도 너보다 날 더 좋아하는 거야, 이년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엄마가 날 싫어하는 건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그렇지. 개모라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너보다 잘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됐으니까 다 꺼져. 엄마도 너도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젠 난 당신들 내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거니까. 아니 근데 인연이 뭘 잘했다고. 아내의 악에 바친 고함에 맞서는 굵은 남자 목소리. 다름 아닌 처남이었네요. 곧이어 다시 안에서 퍽퍽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덜덜 떨면서 그대로 문고리를 돌렸고요. 문을 열자마자 너무나 경악스러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위에 올라탄 처남이 아내를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날리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었고 말이죠. 시체처럼 죽어있던 아내의 두 눈이 저를 보자마자 커다래졌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언제 한국에 돌아온 거야? 보아하니 아내는 제가 귀국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장모님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뒤늦게 저를 발견한 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장모님이 허둥지둥 다가와 제 앞에 서더군요. 아니 자네 안 갔나?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들 저 사람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전 그대로 장모님을 밀어내고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내의 위에 올라타고 있던 처남을 향해 주먹을 날렸죠. 제가 소시적에 취미로 권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절대 주먹 다짐 안 하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흥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한쪽 구석으로 널브러진 처남을 향해 계속해서 주먹질을 했고요. 처남은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처참하게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놀란 장모님이 다가와 절 밀어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만하라고! 이러다 우리 영철이 죽일 셈인가? 이런 새낀 죽어도 싸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누나를...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던 당신도 제정신이야? 아무리 계모라도 그렇지! 흥분한 제가 고함을 지르자 장모님이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노려보더군요. 자네는 천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천연이 그렇게 자네가 끼고 돌 만큼 깨끗한 애인 줄 알아?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전 주먹질을 멈췄어요. 그리고 형형한 눈빛으로 장모님을 돌아봤죠.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말해! 그러자 장모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거 박서방도 진실을 알아야지. 아내의 간절한 애원에도 장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죠. 영숙이 얘 말일세. 자네가 첫 남자가 아니야. 심지어 애를 뗀 경험까지 있다고.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 참나. 거짓말인 것 같으면 한번 사람 시켜서 알아보든가. 인연이 대학생 때 멋 모르고 만난 남자랑 중내사내 하면서 가출까지 했었거든. 그때 임신도 했고. 근데 결국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다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왔지. 아주 남자랑 도망에 낙태에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킨 기집애라고. 오죽하면 친애비인 우리 영감도 전현을 딸자식 취급 안 하겠어? 근데 왜 결혼 전에 말 안 하고... 우리가 바보야? 자네같이 잘나가는 집안이랑 결혼할 기회를 놓치게? 바깥 사돈이 우리 회사 왔다가 영숙이 보곤 마음에 들어서 바로 혼담을 넣었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 우리 딸이 과거가 좀 문란합니다 하고 고백할 부모가 어딨어? 뭐 자네 입장에선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겠지만. 아내는 입술만 꾹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였죠. 그걸 본 장모님이 더욱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했잖아. 천연에 비해 자네가 너무 아깝다고.
내가 나이만 몇 살 더 젊었어도 우리 영감이 아니라 자네랑 결혼했을 텐데. 장모님이 은근슬쩍 제게 다가와 어깨를 쓸었어요. 그 끈적한 손길과 눈빛에 절로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그대로 장모님을 밀쳐내고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저 여자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로? 미안해. 진작 다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아내의 몸은 형편없이 말라 있었어요. 처남이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이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까 처남이랑 당신이 하던 얘긴 뭐야? 처남이 또 돈 달라고 했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말 안 전하고 버틴 거야? 아내가 처연하게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미련하게 절 지키겠답시고 처남과 맞서다가 아이를 잃은 아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한편으론 안쓰러워 미칠 것 같았죠. 일단 일어나.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하자. 제 말에 아내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집에 가자고? 내 과거를 다 알았으면서도? 당신이 과거에 그런 일을 겪은 게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래. 내가 화가 난 건 당신이 그걸 지금까지 내게 비밀로 했던 거야. 내가 그런 걸로 당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바보같이? 그래서 그동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계모랑 그 아들한테 질질 끌려다닌 거냐고. 전 조심스럽게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 병원 밖을 빠져나와 제 차에 올라탔죠. 그러자 장모님이 바로 앞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자네 미쳤나? 내가 전혀 실체를 다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호구같이 구는 거야? 어? 당장 꺼져요! 당신 아들이랑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기 전에!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장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전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고요. 이튿날 다른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켰습니다. 다행히 유산으로 몸이 축나긴 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몸을 추스르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아내의 친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장인어른은 새장가를 들었고요. 지금 장모님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 처남이 태어났다고 하대요. 장모님이 내리 딸 셋만 낳아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재혼 가정이라는 게 괜히 흠이 될까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내내 계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랐고요. 그건 처형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처형들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집안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는 장모님과 처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당신을 이용한 거지. 미안해. 그치만 같이 살면서 나한테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당신을 나도 사랑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새엄마랑 영철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호구 잡을 수가 없었어. 그걸 싫다고 버티다 보니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던 거고. 아내는 좋아서 친정에 간 게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제게 모든 진실을 다 말해버리겠다고 틈만 나면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모님이 호출하면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면 용건은 뻔했어. 영철이 사업자금 마련할 수 있게 당신한테서 돈 뜯어내라. 뭐 명품 가방이 필요하니까 당신한테 말해서 받아내라. 순 다 그런 식이었지. 싫다고 하면 또 때렸어. 당신이 볼까봐 예전처럼 상처나긴 못하고 꼬집거나 회초리로 찌르는 식으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던 것도 그래서야. 이런 상황에서 나와봤자 나처럼 새엄마랑 영철이 먹잇감밖엔 안 됐겠지. 어쨌든 당신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변명 같겠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모든 걸 알게 되면 당신이 날 떠날 게 무서워서. 모든 진실을 고백한 아내는 또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맞아요. 여전히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나쁜 건 아내의 과거를 약점 잡아 이용하려고 했던 장모님과 처남이죠. 심지어 장인어른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방관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가해자인 셈이었죠. 저는 아내를 위해 그 인간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형사상으로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었죠. 피해 보상도 청구하고요. 처갓집 식구들은 처음엔 딱 잡아댔지만요. 아내가 그동안 폭행당할 때마다 사진으로 찍어둔 증거를 내미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결국 처남과 장모님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참 솜방망이잖아요. 보석금 좀 냈더니 바로 형이 줄었고요. 둘 다 채 반년도 안 살고 출소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다른 복수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그런 저를 아내가 말리더군요.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저와 둘이서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 아내의 뜻을 존중해 저도 더는 복수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처갓집은 그 이후 완전히 패가망신했거든요. 하긴 원래 아내와 저 때문에 간신히 돌아가던 집구석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인어른 회사는 저희 회사와 거래가 뚝 끊긴 뒤로 부도가 나버렸고요. 처남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또 하겠답시고 사채를 썼나 봐요. 심지어 장인어른 장모님 명의로도 사채빚을 내서요. 지금은 온 식구들이 사채업자들 눈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아내는 처갓집과 완전히 연을 끊고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병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큰애 낳고 많이 괜찮아졌죠. 이렇게 새삼 글로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 몇 년은 애들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오늘은 집에 갈 때 아내가 좋아하는 사과에 꽃도 한 다발 사가야겠습니다. 주말엔 모처럼 만에 부부 둘이서 외출도 하고요. 나이 들수록 결국 남자 곁에 남는 건 조강지처뿐인 것 같아요. 썰밤을 듣고 계신 남성 구독자들도 지금 곁에 있는 아내분에게 잘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